안녕하십니까. 오늘 콜로퀴움의 사회를 맡은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현영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한 후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식 토론 이후에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온라인, 오프라인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니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콜로퀴움을 이렇게 실제로 주최해 주신 오늘 신현영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콜로퀴움과 달리 몇몇 저희가 주로 뭐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중심이었는데 정말로 민관이 협력해서 국가 공동체 전체를 걱정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다른 데보다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시는 손도일 법무부인 율천 변호사님이 아마 주제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는데 아마 각 부분이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토론을 넘어서 그 자체로도 우리가 좀 이렇게 훗날에도 계속 봐야 할 자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소영 아산병원 빅데이터 연구센터 교수님과 신수용 카카오 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님, 이명주 법무부인 율천 변호사님, 신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진흥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쭉 오늘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가 저희 국가전략정보센터라고 하는 주제관입니다. 특히 지난 작년에 이제 이걸 이제 만들었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생존 가능한가, 그리고 모두가 좀 나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의정 서비스를 하는 국회도서관의 어떤 약간의 좀 심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콜로퀴움을 주장해서 의원실과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콜로퀴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대외 전략이 우선시되는 것 못지않게 국내적인 차원, 특히 사회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사회가 어디로 국가 전략을 잘 취하고 있는가,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느냐를 하는 어떤 준별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제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욱 나아가서 민간 전체 영역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되느냐까지도 얘기될 것 같아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인공지능, 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헬스케어나 우리 건강과 연결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오늘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는 이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아주 국가적인 현안들을 잘 정리해서 의정 서비스하고 아울러서 저희 이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잘 운영하는 데 큰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현영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전략 콜로퀴움,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지난 20대 국회 수많은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토론회 장소가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게 상당히 아늑하면서도 뭔가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토론회가 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이러면 왠지 삭막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어서 과연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오히려 뭔가 기술이나 그런 로봇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발달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있어서 사람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 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관점에서의 오늘 좋은 토론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응급의료나 아니면 소아과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에 관한 걱정도 있고 내가 아프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의사님들한테 따뜻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간 중심의 그리고 우리 국민 중심의 제도가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사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우리 제도가 나아가야 될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출생 시대를 맞이해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지속적으로 많은 고령 시대에 의료의 케어가 필요한데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의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될 것이고요. 이럴 때 바로 접목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비대면 진료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치의 같은 따뜻한 의사가 진료를 하고 또 이런 발전된 기술을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현장에서 보완제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현장의 소리, 소통을 듣고 산업계, 과학계, 그리고 보건의료계의 그런 의견들을 잘 접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준비에도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제도로서 국회에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입니다. 저도 많은 이 세미나와 웨비나 이런 걸 많이 하는 편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렇게 또 도서관에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순서는 제가 뭐 진행도 같이 맡고 있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펼쳐놓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헬스케어의 최적점에 있는 병원 또는 의사 이 의료진 입장에서 우리 유소영 교수님이 현재 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을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이후에 헬스케어 플랫폼이죠. 카카오 헬스케어의 신수영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대에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들, 의료법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용주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의 심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늘 저희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디지털 산업, 헬스케어 산업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이견 결국 이제 현재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시장을 확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저희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한 2021년을 기준으로 한 14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2020년에 10억 달러에 비하면 사실 한 35%, 40% 정도 성장한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로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연간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산업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글로벌 시장은 한 18% 정도 성장할 걸로 봐서 사실 저희보다 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뭐 11억 불, 14억 불 정도라면은 그것이 2025년에는 28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글로벌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데 비해서 저희가 약간 그 현재 추정 성장률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규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 물론 그 규제에는 당연한 그 다른 쪽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난 정부서부터 문재인 정부서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 혁신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규제 혁신 2023년 에 나온 이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보면은요. 6가지 정도가 오늘 주제와 관련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한데 결국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저희가 사실은 병원하는 게 굉장히 예약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의 주제의 쟁점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축적된 저희 나라가 뭐 의료 데이터로 따지면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의 굉장히 잘 정제된 의료 데이터들이 각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민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쭉쭉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들을 활성화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 활용도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번 개인정보 활용, 이 의료 마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좀 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A라는 병원의 데이터를 B로 내가 갔을 때, B 병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바이오 헬스 데이터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IRB 관련한 제도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이런 데이터들을 표준화할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 비대면 진료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 5월 30일인가요? 지난달 말이죠.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인 허용을 하도록 하는 시범 진료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쟁점들이고요. 다만 이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만 보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과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때문에 사실은 의료단체 일부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이거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고요. 의료 마이 데이터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진료받는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거를 내가 하나의 플랫폼에 옮기거나 또 다른 의료 데이터를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 A라는 병원 좀 더 지금은 가서 제가 CD로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전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뭐 너무 깊은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의료법상의 진료 기록을 과연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환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료법 21조의 문제도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신 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명화해서 활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의 가장 최첨단에 서 있는데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만 이런 스마트워치나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상세한 진단을 하게 되면, 상세한 정보를 주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의료행위에 가깝게 될 포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주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별로 큰 효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가 규제라고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타협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을 때, 제가 치매 걸리면 안 되겠고, 하여튼 치매 위험이 있다 이럴 때 어떠한 그 계속해서 되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을 그 치매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과연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전문가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대충 오늘 나올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우리 의원님께 넘겨서 의원님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시는 부분과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영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로서 첫 번째 토론하는데 시간 몇 분 주실 건가요, 선생님? 20분. 상당히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안전하게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활용이 되려면 제도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뭔가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뭔가 인권이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오히려 보험회사나 여러 가지 제3의 산업계에서 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스템을 잘 처음부터 안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의 오늘 국회에서 법안 중심으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법안들이 과방위에서 그리고 산자위에서 그리고 보건복지위에서도 발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건강의 중심에서 이 법안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보건복지위에서의 법안에 대한 의견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안착이 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의료계와 국민 그리고 산업계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제도를 항상 만들 때는 법적인 정의와 그리고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술을 다 접목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있을 텐데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정법이 지금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 안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또 제정안이지만 이를 수정한 안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의 법적 정의로서는 정보기술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국민의 질병의 예방, 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결국에는 우리 보건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면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결국에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서 약사법에 따른 것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것 포괄적인 규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 때 원격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 상당한 현장에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때 의사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원격으로의 원자만 꺼내도 다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와 상당히 경험을 하고 친화적으로 지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도입이 되겠구나 라는 감각적인 느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가 단순히 진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라고 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이 건강관리 중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것들을 포괄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모바일 헬스케어가 되는 거고 이제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는 거리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일부의 그런 먼 거리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진료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정의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디지털 치료제 아까 치매 어플리케이션도 얘기했고 우리가 최근에 디지털 앱 인증받은 것 중에서는 불면증 있는 환자들한테 수면을 잘 모니터링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진료와 처방에 같이 접목하는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2개가 식약처에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나의 생활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받고 의료진한테 피드백 받는 시스템으로서의 치료제 활동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즘에 유전자 치료나 유전체 분석이 또 나름의 미래 기술로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유전 정보 분석과 맞춤형 진료 이런 맞춤형 치료제 이런 부분도 일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이 접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을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비대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토탈 3,600만 건 그리고 의료기관도 지금 25,000개 이상의 참여한 의료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다들 코로나 때 안전하게 그래도 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의료기관에 가야 된다는 게 감염병 시대는 더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또 병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 사실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또 수가를 더 높이 하면서 좀 이렇게 제도에 유입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3,600만 건이나 경험이 늘었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이렇게 체계별로 보면 의원급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94% 정도가 의원급에서 했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한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제로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고령 시대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 지역에 있는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담당 의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될 때 직접 만나서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접속해서 또 소소한 여러 가지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복될 수 있는 주치의제도 같은 시스템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더 구현되는 것이 사실 보건의료를 설계하고 비대면을 이야기하는 의료계에서의 바람이기 때문에 동네 의사라고 하면 의원급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대면이 의원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과 제도가 탄력을 갖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연령별 비대면 진료를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 소아에서 상당히 감염병 때 격리돼서 많은 부모들이 활용을 한 것으로 10% 정도가 보이고요. 그 외에도 항상 우리가 비대면 진료하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젊은 세대에서 20, 30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나 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긴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번에 또 고령자의 감염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전화도 됐고 화상도 됐고 영상 플랫폼도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해서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디부터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너무 납부된 거 아니야? 보수적으로 너무 반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 시선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지는 말자. 대면 진료가 기본이 되면서도 비대면을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전화나 화상으로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그 얼굴 안색 의사들의 비속어로는 때깔이라고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의 얼굴 안색만 보고서도 이분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전화나 화상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험적인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 진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을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대면의 여러 방식으로서의 빠르게 찾아가고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는 비대면 진료가 꽤 활용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건강 형평성의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의료기관에 오기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도 국회에서 논의를 이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생각보다 국회에서의 제도화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의원급 플러스 병원에서도 일부 허용했고요. 재진 중심이지만 또 초진도 일부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의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의료계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정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비대면 진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전국민 보험제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심평원, 공단에 다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국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2년마다 나의 데이터에 건강검진 데이터가 다 이게 코호트처럼 공단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접목해서 대한민국의 뭔가 질병의 특성 그리고 건강관리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를 잘 선용한다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제정법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만의 데이터일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의사의 직접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체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체 플러스 또 건강정보를 제공한 서비스 대상자가 개인의 그 주체가 될 것이고요. 진료에 관여한 의료기관에도 일정 부분의 지적재산권이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 데이터가 각 병원마다 진료의 차트 시스템, 전자정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지 이걸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의 노력도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게 빅데이터로 나아가서 내가 내 손 안에 나만의 건강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병원에 우리가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도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이 법안에 같이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나의 뭔가 산부인과 정보, 비뇨기과 정보, 정신과 진료 정보 이런 것들은 나만의 소중한 정말 유출되면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법에서 잘 규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체의 민간 정보에 한해서는 개인의 활용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 보건 데이터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이건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또 안전망도 구축하는 게 또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나의 데이터가 보호받는 방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의료기관에서 저의 진료 데이터, 의무기록 사본으로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진료기록, 그리고 건강검진, 뭐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검사, 병리학적 검사 다 그거는 요청하면은 우리가 종이로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제3자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 기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기관은 뭐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업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또 회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3자 전송 요구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허용하는 거에 합법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상당한 쟁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에서는 만약에 전송 요구를 받은 데이터 보유기관, 즉 대부분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될 것인데요. 아니면은 또 우리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만약에 당사자가 전송을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옵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도 앞으로는 좀 첨예하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말고도 여러 가지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제도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규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발전하는 의료기기나 융합의약품이나 아니면 건강의료 웰리스 제품까지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빠르게 심사하고 괜찮은 기술은 허가를 해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소중한 기술들이 해외로 팔려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fully 활용이 되고 이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글로벌 헬스에서의 리더로서의 강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법안도 지금 곧 발의가 됐고 이제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있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의 공감대는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그리고 의약품은 약사법, 건강관리 제품은 공산품의 소프트웨어 이런 법안에 치부돼서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의 그런 기술을 접목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넣어서 우리가 심의되고 빠르게 시판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은 국회에서도 이 기술과 제도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대 이제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인식은 있는데 실제로 심의하고 쟁점화되고 토론하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니즈가 있는 부분부터 특히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표준화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 헬스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각계별로 지금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쟁점들이 해소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그래도 기대하기론 21대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논의를 시작하고 22대 때는 어느 정도 성숙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뛰어난 그런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의 그런 인력들과 기술들이 좀 더 현장에서 활용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의 그런 건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그 보람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제가 굉장히 많은 토론들 주제도 해보고 발표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딱 시간 안에 깊게 시간 안에 맞추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좌장으로서 시간을 맞추신 분 또 이렇게 깊은 발표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법원의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가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우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뭐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 지적재산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뭐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IP가 너무 또 보호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 범용성을 잃게 돼서 또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형주 변호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한 10분 정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10분 조금 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형주 변호사입니다. 저 일부러 이 사진 띄우고 다니고요. 네, 한 8년 전 사진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헬스케어 잘 하셔서 다시 만나면서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데이터 업무하고 바이오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영업비밀 사건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를
라는 소송을 지금 대리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사건이 이제 AI 데이터에 대한 귀속, 가공 결과물에 대한 귀속을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앞에 카카오 헬스케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용어를 제대로 썼습니다. 혼날 뻔했습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고요. 예. 현재 디지털 치료 기기는 이제 두 가지가 통과가 되어 있는데요. 솜즈라는 이 수면 관련된 잠이 잘 오게 하는 이런 거겠죠. 이게 UI UX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웰타이라는 이 불면증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이 수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식약처 승인 대기 현황 그 디지털 치료 기기들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적응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의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그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IP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IP로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 약으로 본다면 드러그라고 안 되죠. 약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특허청으로 가면 심사를 받을 때 그 특허청도 이렇게 과가 있습니다. 의학 제약과 심사를 할 때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IT과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치료 기기는 BM 특허라고 돼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ICT 기술하고 치료 방법이 결합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제약국이라기보다는 ICT 심사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권리 범위가 상당히 좁게 되고 결국에는 치료 방법 자체는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전 세계 전 인류가 공유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독점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ICT 쪽의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특허, IP의 보호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용어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치료 기기를 만들면 이름을 이제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름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 뉴모실드 이런 보면 이거는 딱 먹으면 뭔가 폐가 튼튼해질 것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술적 표장, 보통 명칭 표장인 경우에는 그 특정 개인, 특정 업체한테 독점력을 준다는 거, 네이밍에 대한 독점력을 줄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승인을 받거나 할 때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름 자체가 상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독점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은행입니다. 은행 중에 우리은행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은행은 상표가 무효가 됐어요. 네, 우리은행은 뭐 저도 우리은행, 그러니까 제가 쓰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KB를 쓰든 우리은행 가서 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은행이라는 걸 과연 어떤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느냐의 문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이 우리은행을 가지고 뭐 라이센스를 못 받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표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시간 관계상 데이터베이스는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료 데이터에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 개인정보나 아니면 이런 그 특별법에 의한 데이터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료 데이터가 현재 전통적인 IP 법 체계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것은 지금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라고 해서 포렌식과 이런 영업비밀의 유출을 전문으로 하는 아예 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료기관과 관련된 영업비밀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당연히 개인 환자의 각종 개인정보 등도 당연히 영업비밀로 포섭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리니지 사건입니다. NC소프트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스코드나 DB라고 하죠. DB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경쟁업체를 세워서 게임을 만든 이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도 똑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더욱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더 많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이게 충분히 내가 투자를 받은 것 같다 생각하면 이 사람이 또 옮겨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리즈 A를 하는 회사로 가갖고 나는 시리즈 C까지 있는 회사에서 있어서 봤으니까 시리즈 1, 2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여기서. 그 자료를 가서 다른 회사로 가서 거기서 또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스톡 옵션 받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인력 유출이나 인력 순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업비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환자의 그 정보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이거는 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데 보유자가 오케이 하지 않은 수준까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루다 사건처럼 동의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개발을 하면서 뭐 연애 채팅을 하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들은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도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영업비밀 침해 행위되면 지금 7년 그리고 10년 이런 식의 형사처벌까지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지고만 나가도 2019년 처벌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처벌이 형사적으로 제재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나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특별법에서 옥상옥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영업비밀 제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특히 의료 데이터나 환자 관련된 데이터는 영업비밀은 이제 비밀관리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람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걸 오픈되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 그런데 뭐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교육비의 50%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왜냐하면 그건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환자의 정보를 이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그걸 증진하면서 그 비용,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한 그 비용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수할 그런 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최근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인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A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A라는 되게 많아요. 몇만 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B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B에서 이런 것들이 그 직원들이 이걸 직원 중에 한 명이 퇴사하면서 이걸 통째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영업비밀 침해죄를 누가 고소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누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됩니다. 개인정보의 관점을 봤을 때 A라는 그 무더기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거니까 그렇겠지만 영업비밀 침해로 봤을 때는 B라는 회사가 이 수많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거든요. 따라서 B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지위에 서서 충분히 손해배상이나 민사적인, 형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에서 향후 법에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모집해갖고 콜렉티브한 그런 경우에 DB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자성을 좀 더 넓히는 그런 것들을 아까 비용 지원과 함께 대신 그네들한테 보유자성도 같이 주는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도 향후 입법적으로 고려해보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한 제4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